나는 자랑스러운 개누리당 앞에 대통령과 여당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젠가 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아주 동감합니다. 탄핵으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탄핵으로. 탄핵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정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 헌법상 방법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탄핵입니다. 예? 그럼 그 절차로 하자고요. 그냥 뭐 대충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니까 우리가 덮고 넘어가지 아닙니다. 탄핵으로 하자고요. 그럼 비박계들 뭐 대통령 그렇게 뭐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탄핵에 다 찍으시라고요. 국회 재적의 3분의 2, 200명이 하면은 탄핵 의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죠.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갈 건데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반대할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 뭐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욕 먹을 만큼 먹었고요. 당당하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탄핵이라도 좋다. 전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가보자. 네. 그런데 곳곳에 문제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요. 권한대행입니다. 1번 단계 한번 보시죠. 과도내각을 미리 구성하지 않는다면 국정을 대행하는 건 다름 아닌 황교안 총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내년 대선 전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내각이 국민의 신방을 완전히 상실한 내각이고 탄핵을 한다고 해도 책임 총리가 새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탄핵이 추진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네, 주말 촛불의 민심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몸담은 인사들의 정치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극단의 경우, 아주 극단의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가 내년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2번 단계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탄핵 소추위원을 이거 누가 맡느냐라는 건데요. 다름 아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인데요. 탄핵 소추위원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종의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는 위치죠.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당시에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물론 권 의원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객관성 논란을 배제할 수는 없는 미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상임위원장 교체 없이는 불가능하죠. 네. 자,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최장 120일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 길게는 180일 걸립니다.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360일입니다. 네. 거의 1년이죠. 물론 특검과 동시에 탄핵이 추진되거나 헌재가 일정을 좀 서두르면 조금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린당한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자. 이런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걸 한번 좀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옵니까, 저기. 혁명 정권이잖아요. 예? 무슨 혁명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가로 속에 있는 게.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지금 이 체제를 다 때려 엎자는 거잖아요.
세워내자? 우리 장관님은 그런 말 써본 적 있습니까? 중고생 연대에 대해서 이적 단체성 조사를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네. 지난번 5일날 11월 5일 집회에서 그 저쪽 종로 일가 쪽으로 가는 거를 경찰이 저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인용을 해줬죠, 법원에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로 세종로에서 종로 일가 쪽 그 대로를 다 메우고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시위대가 그쪽으로 가도 이거 일반 교통 방해 안 됩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상의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는 저희가 이제 그 신고를 했느냐, 미신고 집회냐, 또 신고했더라도 현저하게 알겠습니다. 그걸 예. 벗어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거를 그렇게 인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뒤에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도 경찰이 못 막게 이제 할 겁니까? 법원에서 폭력 집회가 돼도 막을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미리 또 예견된 미리 제가 그 예견된 12일의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아마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이제 법원 경찰이 이 폭력 이런 사태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세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원칙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국회에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춘천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그 점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춘천 인구 28만 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예.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14%의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럴 겁니다. 네. 네,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4만 명 정도 되죠. 14%. 예. 이 4만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요? 네.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득하위 70%를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4만 곱하기 70% 하면은 한 2만 네. 8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기초연금 얼마나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20만 원. 네, 일률적으로. 아니 그건 아니죠.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죠. 10만 원에서 20만 원. 네. 아닙니다. 2만 원에서 20만 2,600원 정도까지 차등 지급을 받고 계신 겁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것으로 이 손자 손녀들 용돈도 못 드리는데 30만 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우리는 소득하위 50%에게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공약을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좀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 4분 답변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셨어요. 답변이요. 예. 예, 우리 새누리당 공약집에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선별적 복지가 되는 겁니다. 차등을 두어서
정말 그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똑같이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거는 이 보편적 복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어려운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분들한테는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초 노령연금 비호로 국민 비호가 빈집회는